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학적 사고,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링 마인드셋 아니면 엔지니어링 띵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공학적 사고,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추천하는 도서 한 권이 있습니다.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출판한 구마드 하바니 집필한 맨발의 엔지니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엔지니어들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들이 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서 이제 세상을 바꿨는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론에는 공학적 사고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에 대한 이야기가 집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독 도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학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플하게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을 정의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인텔 회장이자 CEO였던 크레이크 베럿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정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했죠. 공학적 사고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능력은 삶에 대해 좀 더 철학적이고 논쟁적이며 비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일반인들과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공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엔지니어를 구분해준다. 이 사람은 또 덧붙여서 나는 이것이야말로 엔지니어들이 공학적인 영역 안팎에서 모두 잘 해나갈 수 있는 이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공학적 접근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공학적 사고 안에서 공학자가 인식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3차 산업 전까지는 공학적 사고는 엔지니어들만 습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이 엔지니어링 띵킹 그리고 엔지니어링 마인드셋 자체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의 범주는 사실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방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것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듈러 시스템 띵킹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지식이나 환경들이 존재하죠. 모듈러 시스템 띵킹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할 때 전체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변화하는 삶 속에서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의 시스템 전체를 이루는 모듈들 간의 관계는 그 구성 요소 자체를 따로 분석해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구성 요소를 따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김홍순이라는 선생님이 가운데 있으면 이 선생님의 모습을 선생님 자체로 이해한다기보다 나이가 자라온 환경, 내가 근무하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살아왔던 방식, 나의 태도,
나의 외모 등등을 모든 걸 분석해서 나를 해석하게 되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공학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학적 분야를 이해하고 제품을 이해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와 다양한 어떤 그 지식적인 요소 등등등을 모두 이해해서 이 모듈러 시스템을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이제 넘어서는 사람은, 이런 메타인지 이런 방법들을 습득한 사람은 공학적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만든 표입니다. 모듈 시스템 싱킹 도식화를 시킨 건데, 내가 만약에 자동차 엔진에만 관심이 있어서 엔진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엔지니어예요. 그럼 이 엔지니어가 자동차 전체를 설계하고 구조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자동차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각장치, 그 다음에 그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구동축의 원리,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ECU 시스템, 컴퓨터의 원리,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연소 가스를 어떻게 배기해야 되는지, 배기장치, 그 다음 자동차 차체와 프레임에 관련된 거, 자동차의 방향을 운전자가 쉽게 조향할 수 있도록 작동시켜주는 조향장치 등등을 연구하여 자동차라는 전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모듈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심장, 간, 뇌, 위, 정신, 피부, 장, 관절 등 너무나 다양한 영역이 모듈화돼서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인간이 생활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각자 학창시절에는 목표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리고 1순위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으니 학업 과정에서 노력한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적절한 결과를 받는 그 목표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학습 자체를 모듈화해서 모듈화 시스템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한 학생인데, 재영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사실 이 학생이 공부하는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생각하는 입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학생이 생각하는 학습 도구,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생각하는 삶의 철학, 이 학생의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 그것이 이제 동기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것이 경쟁심으로 어떻게 유발되는지, 협동력으로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취미, 그리고 가족 환경,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 철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의 학습에, 나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꼭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연결되어 있는 다른 요소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날 하루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학습에 집중이 안 되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비디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에서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내가 요구하는 희망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시 학습에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학습 도구의 문제 때문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즉 결론적으로
공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학적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 학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구성 요소, 내 학습을 잘하고 혹은 못하게 하는 이 내 학습 모듈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중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변화시킨다든지 제거하면서 조금 더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면은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나에 대한 학습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공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학적 사고의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조적 논리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학습에 대한, 내 개인 학습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냥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구조를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학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설명한 모듈러 시스템 싱킹과 매우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석하다 보면은 그 상황과 어떤 환경과 제품의 문제점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제점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를 추가시키면서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겠죠. 구조화된 시스템 사고 과정은 시스템의 각 요소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아래 연결된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그냥 해라 하면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조적 논리를 보는 능력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 체크리스트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시도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이제 공학적 사고를 하면서 그걸 실천할 때 진행의 수월성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현재 방법이 지닌 한계는 무엇인가, 그 다음 당신의 접근 방식은 어떤 점이 새롭고 그것이 왜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성공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위험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보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요소를 파악하고 한계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연결 상태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학습과 성적 혹은 입시, 여러분들의 목표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와닿는 게 좀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약 조건 안에서 능숙하게 설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공학적 사고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일반적인 공학자들이 어떤 공학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는 당연히 조건이 존재합니다. 한계점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선풍기를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내가 기술 투자를 받고 3주 동안 그 투자금에 근거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투자한 회사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고 제품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한계 조건에 봉착하죠. 투자금은 항상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3주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죠.
공학장은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제약 조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적인 공학자라고, 유능한 공학자라고 평가를 받겠죠. 정리하자면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아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주어진 제약 조건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공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즐깁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위급한 제약 조건을 아주 즐기고, 이 제약 조건 자체가 인간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킨다고 믿어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학습이라는 걸 또 다시 연관시켜 생각해 봤을 때 학습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고, 심지어 내 심리 상태를 흔들게 되는 그 다양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하고, 이 환경을 빠르게 아답테이션, 적응하여서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생하고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조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사고 자체는 사실은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환경 안에서 최고의 과정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제 공학자라고 이야기하고, 공학적 사고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이건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법과 대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완벽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공학적인 어떤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크기를 줄이면 뭔가 속도나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갈 어떤 전자소자를 적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크게 만들면 기능은 넣겠지만 무게,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을 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최상의 완벽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트레이드오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큰 목표들 중에서 작은 목표를 찾아내고 작은 목표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상위 순위에 있는 것들을 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불가능한 것과 아주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킵니다. 이 순위를 굉장히 잘 정하고 이 순위에 관련된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 원하는 것들, 가능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생각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학습으로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드오프 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까지 다 취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이거는 굉장히 큰 욕심이고 아주 경솔한 생각입니다. 자꾸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아서 공학적 사고와 학습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과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과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노력했을 때 앞으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